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현입니다. 역사 소설을 쓰고 있고요. 지금 KBS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측정무 그녀에게 말을 걸다. 오늘 강의 주제인데요. 오늘 날씨가 정말 우박도 오고 지금 밤인데도 하늘은 아주 그냥 깜깜합니다. 구름이 꽉 차 있어요. 아마 측정무가 중국도 아닌 한국, 거기서도 강릉에서 아마 초대를 해서 이 강릉 땅에 풍요를 아마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이 아끼는 이 댕댕이 이 강아지예요. 강아지인데 이 안경도 쓰고 이 독서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 가을에 맞는 이 그림 아닌가요? 그림이고요. 이 강아지는 저희 죄송하지만 분양은 안 돼요. 그냥 감상만 하시고요. 이어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서 시화호에서 찍은 새인데 이게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좀 너무 감동적인 게 있어서 이걸 했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 다리 한짝이 우측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 한짝만 있고요. 이게 한 3년 전에 시화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는데 그 다음에 저기 그 날로 왔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날로 왔는데 보니까 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날라왔는데 그 친구를 데려왔어요. 이게 이제 그때 암놈이었었고 이게 순놈이었었는데 글쎄 세상에 친구가 생겨가지고 이게 짝짓기를 하는 이런 사진도 사진사가 찍어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인간에 의해서 저렇게 상처를 입고 그래도 이렇게 그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새 글을 보면서 아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십사 해서 이 그림을 저기 했습니다. 자, 이제 측정무인데요. 측정무한테 말을 걸다. 그녀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이 측정무, 여기에 이제 초대 손님은 이 측정무하고 AI, 인공지능 아마 두 분을 모실 거예요. 이 측정무의 모습을 잘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 중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초상화는 없고요. 이거를 아마 측정무의 삶을 연상을 해서 아마 초상을 그린 걸 거예요. 이게 눈매와 이걸 한번 쭉 보시면 축전무의 그 인생 이 자체가 이 얼굴에 아마 다 나타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진행하고요. 측전무인데 왜 측전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본받을 측이에요. 하늘을 본받는 무황씨예요. 황제까지 지냈는데 그냥 황후라고 본인이 붙여서 측천무라고 본인이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를 본받는다라고 이제 붙여봤는데 한번 그녀에게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하고 저희가 강의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모님 오셨습니다. 아마 황제 자리까지 오른 유일한 여성이신데 측정모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측정모가 그래요. 한미모 죽어서도 듣기 좋은 말일세. 아마 팽팽하던 내 청춘을 봤다면 당신도 흘려서 침을 질질 흘렸을 것이야. 그런데 나는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피부 고운 미소년이야. 미소년이야 나의 이쁨을 받을 수 있지. 그런데 당신은 키도 작고 피부도 거칠어서 틀렸다니까. 저하고 이제 인터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당신의 민낯을 까기 전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라고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잠이 들었어요. 705년 12월 16일 날 세상을 떠났으니까 1315년 317일 만에 이제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14살 때 내가 네 발로 궁에 들어가서 당태종의 후궁이 되었고 비록 성원을 입지 못했지만 그 아들 고종이 내 미모에 반해 나를 후궁으로 삼았지. 그런데 말이지 정치는 내 딱 적성이던군. 내 딸의 목숨을 앞세워 왕후에게 모험을 씌워 황후 자리를 차지했지. 지금 생각해도 남이 상상할 수 없는 교묘한 술수였지. 내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왜 날 불러냈는가 하고 이제 묻습니다.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악행을 저질렀고 미소년들과 놀아난 희대의 여부라고 불리는 것을 알고 있나. 게다가
지금 커다란 걸릉에 잠들어 있는 것이 죄스럽지 않은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측정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황제가 될 운명이었네. 신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선 마지막에 내가 맛본 황제 자리의 맛은 참 달콤했네. 어때? 아직 남아있는 내 운을 그대에게 주고 싶은데 어떤가 하고 저한테 태클을 보내요. 근데 측정무는 정말 고구려를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사죄하고 참여하는 것이 마땅할 걸세. 그러니까 측정무가 그러죠. 날 주제로 강의한다. 거참 신통한 일일세. 나도 청강상에 대해서 한번 내 강의를 들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영하는 바요 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측정무도 수강생으로 초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측정무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화도 내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측정무에게 물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7세기의 동화 시대는 정말 여왕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신라에도 선덕여왕하고 진덕여왕이 있었고 일본에는 그 수이코라는 그 3대 여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측정무가 있었고 이 세 나라가 산분하듯 이렇게 세상을 호련하고 사라진 여걸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측정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술과 여자를 조심하라. 이 두 문장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냐 아는가라고 마지막으로 물으니까 내가 또 오늘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지 하면서 이제 측정무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세월이 역사다라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강의하면 저는 일방적인 강의여서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생각도 읽을 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게 중국의 역사는 한번 크게 한번 대표적 사건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측정무에 대해서 측정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악렬하고 그러면서도 누릴 건 다 누렸는가 그걸 갖다가 AI 저희가 인공지능에게 운의 알고리즘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녀의 운을 물어본 다음에 그 AI도 포기한 그 궁극의 시크릿, 그녀의 DNA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고요. 정말 악마가 스토리를 완성한다는 게 이게 영화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모든 영화에는 악마가 나와야지 긴장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 스토리가 완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역사를 크게 분류를 하면은요, 일단 선세, 고대, 중세 여기까지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에는 이제 북경 원인이 있었고 고대에 이 빨간 글씨되어 있는 상나라 각골 문자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세에 이제 적벽대전이 있으면서 이제 천하가 산분하는 삼국시대부터 당나라, 소금장수, 황소의 난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주요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죠. 1951년도 천안문 사건까지 이렇게 중국의 역사는 그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선사시대 북경원인을 볼 텐데요. 정말 지구 탄생이고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간이 연거주춤 두 발로 서 있고 그렇게 두 발로 서서 최초의 인명체가 출현이 되고 두 손에 어설픈 도구가 들려주고 그러면서 인간의 문화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 보고요. 이제 북경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언제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했는가? 이제 북경 교회 가면 용골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용골산이라면 석회암이 이제 석회암 지층인데 거기에는 이제 예전부터 석회암이니까 많은 동물 뼈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용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은 그런 뼈를 갖다가 갈아서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병통치약 중에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최초의 생명체 인류의 두개골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목했던 학자가 스웨덴의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1929년도에 이쪽에 와서 정말 인류 최초의 두개골을 찾으러 와요. 근데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용골산에서 그 석회암
굴을 발견해서 내려갔는데 지하 30m 가가지고 두개골을 발견을 해요. 근데 이게 바로 50만 년 구석기 시대의 이제 원인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거의 시작은 서양인 학자가 있고 이거의 자금도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서 정말 그 지원을 했어요. 근데 발견한 거는 중국 젊은 학자 이 배문중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을 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북경 원인에 대해서 이제 발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만 년 전에 이제 지구 온난화가 오죠. 후빈기가 시작되면서 빙하가 녹고 해안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 우리 한국하고 서해바다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본은 섬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정착되는 이제 이동 문화에서 정착 문화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황하강에는 황하 문명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북경 원인 50만 년 전에 그 두개골을 발견한 그때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었죠. 근데 2차 대전 전에 그 두개골이 행불이 돼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찾는 그런 이제 희대의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제 고대는 이제 청동기 시대인데 이 청동기는 바로 이제 황하강 유역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나라가 상나라입니다. 상나라하고 주나라인데 왜 측전무가 주나라에 주목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키포인트를 집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정말 꼭 알아야 될 그 저 인간의 그 중국 역사의 매듭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연결하면은 상나라의 각골 문자를 뽑고 싶어요. 그리고 주나라의 이제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인데 저희가 이제 각골 문자는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마 저기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문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원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발명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골 문자인데 이 갑골 문자를 보면 이 갑골이에요. 갑자가 등딱지 그 갑이고요. 그리고 골자가 뭐냐면 그 황소의 그 황소의 그 뼈, 어깨뼈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그 상나라 3천 년 전에 상나라가 있었다는 거를 중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발견이 1899년도에 3천년이니까 거의 5천년 가까이 되는 날 그 발견이 정말 우연히 발견됩니다. 아까 용굴에서 나온 걸 강장제로 해서 갈아서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갈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용골의 기력분에 빠지는 순간 저희가 갑골에 있는 문자를 이 왕효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우연찮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범상치 않은 글씨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다가 1939년도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굉장히 많은 각골 문자들이 이제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나라에 이제 실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각골문 은어의 세계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측정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쳐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갑하고 이제 수골인데요. 술은 소의 어깨뼈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화에 이제 구심점이 됐다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 쭉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좋게 전부 다 쳤어요. 근데 이 각군 문자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의 구조가 현재 중국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한자 문화가 동아시아를 전체 지배하면서 동아시아의 문화를 지배하는 하나의 동력도 됐어요. 그리고 예전 5천 년 전에 그런 문자하고 지금의 중국의 한자 문자 이런 일관된 문화 여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1939년도 아까 저기 황하강이 범람하면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그 각골 문자들이 이제 발견되는 그 현장입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이게 각골 문자입니다. 여기 각골 문자인데 각골 문자의 형태를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고 여기도 이제 또 다른 문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여기도 이게 이제 소뼈겠죠. 소뼈에 이렇게 각골 문자들이 있고 왜 이렇게 인애들이 이렇게 뼈에 문자를 새겼을까? 거기에 대한 걸 밝혀주기 위해서 여기에도 소의 뼈에 이렇게 문자들이 있어요. 뭐 기형적인 문자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저희가 각골 문자를 보게 되면 저희도 쉽게 할 수 있는 한자들 몇 개 있어요. 네,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아까 각골 문자 봤는데요.
그 갑구문자에서 어떻게 이제 점을 치느냐면 상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제 칩니다. 이제 풍년 이게 이제 제일 저기였겠죠. 그리고 자연재해 있겠고 뭐 임신이라든가 수렵 이런 들의 중요한 일일 때마다 짐을 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갑골에 보게 되면 이 갑골에 보게 되면 여기에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요. 구멍을 내고선 구멍을 낸 상태에서 단상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 각골 문자에 구멍 난 데를 불로 지져요. 지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갈라지겠죠. 막 갈라지는 걸 보고 이제 기륭을 점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불을 지지면 균열이 생기면 색깔대로 신의 뜻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정인 점술사들이 그 각골 문자에 왜 이거를 점을 쳤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갈골문에 다 기록을 해놓은 게 바로 이제 각골 문자예요. 이게 각골 문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를 가지고 점을 두 개를 안 쳤어요. 기 한 편에 한 점만 쳤거든요. 근데 은어에서 발견된 게 보면 17만 7천 편이 출연이 됐고 여기에 이제 16만 개 이상의 그런 점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걸 저기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신권 정치가 이루어졌고요. 이 상나라에 보면 그 땅 속에 이제 10개의 태양이 있어가지고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천간인데 이게 이제 조상신을 저기 한다고 해서 매일 하나씩 땅에 있다가 태양이 하나씩 올라온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 상나라의 그런 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기에 이제 미스터리가 나오는데요. 이 각골문자를 연구했던 학자들은 다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다 자결을 했던지 유배를 가서 죽고 피살되고 독살되고 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의 삶도 다 비극으로 끝났어요. 이걸 중국에서는 각골문의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 제가 이제 각골문자를 해독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5천자 중에서 5분의 2만 해독이 가능하고 3천자는 아직 해독이 안 됐어요. 그래서 500억의 포상금을 걸었어요. 그 글자 하나 해석하면 10만 위안져요. 1,7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이미 해독한 문자에서 새로운 소를 제기하면 5만 위안을 주겠다고 850만 원을 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포상금을 걸어놨어요. 중국에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네들의 역사에 대해서 옛날 5천 년 전에 그 역사에 대해서 그 문화라든가 생활상 모든 거를 이 각골 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포상금을 거는 걸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주나라인데 이 측정무가 주시한 나라가 바로 이제 주나라예요. 주나라는 이 청동 제기가 워낙 유명해요. 근데 반드시 하나씩만 만들었어요. 제사를 지낼 때 하나씩만 만들었고 상나라에서는 각골 문자에 점을 칠 때도 하나만 만들었고 이렇게 하나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주나라 때는 하늘을 조상신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 하나의 천개고 우주 하늘 자연으로 봐가지고 원초적 근원적 생명체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측정모가 주시한 나라가 바로 이 주나라예요. 그래서 측천 하늘을 본받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의 호를 갖다가 주나라 3,000년 전에 주나라를 갖다가 자기에는 주나라 그 태평성세에 이루었던 주나라를 본받겠다 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그 자기의 과거를 멀리 가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적이에요. 근데 이 청동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이제 제기인데요. 정말 제사 한번 지낼 때마다 이거 하나씩 만들었어요. 이때 봐요. 이 기술이 이게 5천 년 전에 만드는 청동이라고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좋아하는 건데 이 얼굴을 봐봐요. 얼굴. 이게 5천 년 전에 만든 그들의 청동 기술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녹이 이렇게 흑록이 나야 됩니다. 이게 진품은 흑록이 나야 되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청록이 붙어야 돼요. 이 흑록 나는데 한 1,000년 걸리고 흑록 이렇게 청록 나는데 0.1mm에 150년, 200년 봐요. 이게 이제 그 저기 했던 거고 한번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 이 측정무의 이제 운의 알고리즘, 측정무는 이제 들어갈 텐데요. 측정무는 정말 당태조 후궁에서부터 아들 고종 왕후자리 거죠. 아버지의 후궁이었다가 아들 고종의 왕후자리, 황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첩에서 아들의 부인까지 가는데 이 두 번의 이제 궁궐을 들어오고
그거는 이제 상상 초월하고 화려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28년 동안 황후 노릇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 그 아들이 왕위했을 때, 예종이었을 때 태후 약 수렴청전에 6년을 지내고 15년 황제를 지냅니다. 이게 몇 년입니까? 약 거의 50년을 갖다가 당나라를 거의 주무릅니다. 당나라의 5분의 1을 갖다가 측전무가 주물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측전무의 그 운의 알고리즘을 보면 측전무도 자기 운을 보고 놀래요. 정말 이거는 하늘이 자기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런 운이 올 수가 없어요. 이제 운을 갖다가 제가 이제 쭉 한번 기술해 봤는데, 첫 번째 운은 이제 궁에 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마을에서 14살 때, 야, 너는 이쁘다, 뭐해다, 궁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추스겼겠죠. 그 무사화의 딸이었었는데, 이제 궁으로, 궁녀를 스스로 궁에 들어가요. 궁에 들어가가지고 궁녀가 됩니다. 궁녀가 되는데, 정말 이 궁녀가 돼가지고, 이 누굽니까? 당태종의 그 눈에 띄기 위해서 거기에 그 누굽니까? 그 저기를 갖다가 하나의 매수를 해가지고 당태종이 즐겨가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조를 합니다. 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당태종이 그 부족에서 저기 한 그 말이 있었어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참 말을 안 듣는다 이거. 그래서 고민을 이 측전무 이때는 이제 무조라고 그랬었죠. 이름이 이제 무조였었는데 무조한테 묻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측정무가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세채찍하고 세망치하고 비수만 있으면 그거 충분히 그거 길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아니 뭐 이런 저기가 있어? 하고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우선 세치칙으로 다 혼내켜줘야 된대요. 그래도 말을 안 듣면 세망치로 더 두드려서 아픔을 줘야 된대. 그러고서 또 말을 안 들으면 빗으로 찔러서 그 말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쥐게 된다 이거예요. 아니 14살 소녀가 당태종이 그렇게 묻는데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이 이 저기를 갖다가 이름을 줍니다. 무미라고 줘요. 무미. 그래서 무미랑으로 나중에 부르는데 꽃 같고 옷까지 예쁘더라고 이렇게 해서 무미랑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면서 정오품 제인의 후궁의 지위를 줘요. 예. 지위를 줘서 태종의 이제 눈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태종의 눈에 드는데 정말 그 중국에는 진짜 수많은 비빈이 있어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이제 황후가 있겠고 정일품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각 4명, 정이품 8명, 정삼품 9명. 근데 정오품 제인의 여기를 한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품이니까 후궁 중에서 51번째의 그 저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 합치게 되면 정파품까지 합치게 되면 중국 황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비빈의 숫자는 121명까지 둘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51명째예요. 근데 성원을 받았냐면 10년 동안 그 옆에 있으면서 태종의 성원은 받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못했어요. 왜 못 받았냐면 그 태사령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점을 치는 사람인데 그 측전모의 그 아까 용물을 보니까 장차 왕조를 뒤엎을 반굴 기질이 있다라고 태종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종이 성원은 안 줘요. 근데 정말 인연 앞에 운명적이란 말이 붙으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의 바늘처럼 날카로운 칼끝이 정확히 만나는 게 운명적인 인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인연은 옷을 스쳐도 인연이고 뭐 가다가 뭐 저기 뭐야 뭐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 것도 다 인연이에요. 근데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바늘 끝이 만나야 돼요. 태종을 바늘 끝으로 만났지만 바늘 끝이 만날 듯 하면서 비껴간 게 바로 태종하고의 이런 거예요. 근데 측정무에게 또 다른 운이 찾아옵니다. 그 운이 뭐냐면 당태종이 인조 쇠해가지고 들어누웠을 때 그때 후궁들이 교대로 가면서 저기를 수발을 들어요. 근데 문덕왕후가 이제 태종의 적이었었는데 9번째 이 태자 이치가 9번째인데 병문안 와가지고 이 측전무의 그 어린 미모에 이제 이때 되면 이제 20살이 넘었겠죠. 14살에 들어왔으니까 23, 4 됐을 텐데
여기에 미모에 홀딱 반해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는가? 이치가 와가지고 반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운명적인 인연의 도킹이라고 쓰는데 이거를 측정무가 알아요. 알아가지고 이걸 알아요. 그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인연의 이제 도킹이고 세 번째는 자 이제 태종의 첫 번째가 이승건인데 정말 총명하고 총애하고 어디 뭐 저기 할 게 없어요. 근데 둘째 이태하고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건이 첫째가 태종 자기 아버지를 제거를 하려다가 발각이 돼요. 그리고 이승건이 동성애를 했고 해서 폐서인이 됩니다. 근데 이 태종이 그러면 이승건이 아니라 이태 둘째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치를 갖다 황태자로 봉했어요. 이 측전무하고 something 저기 뭐야 이 눈이 마주쳤던 이치가 측전무에 대해서 완전 홀렸던 이치를 황태자로 책봉을 합니다. 이런 운명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태종도 대단한 사람이 왜 이태를 황태자로 왜 세우지 않았냐면 태종이 이치를 황태자로 세우게 되면 이승건과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적대 관계였었죠. 다 죽여요. 근데 이치를 황태자로 하게 되면 이승건도 살릴 수 있고 이태도 살릴 수 있다는 거를 태종은 알아요. 다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태종의 이제 그 귀족들이 태종은 너무나 태종을 닮아가지고 유능해요. 야망도 크고. 근데 여기를 세웠다가는 자기네들 저기 하니까 결국은 이태를 안 세우고 이치를 세우는데 또 하나의 이제 보조적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운명 사건이고요. 또 네 번째 이제 운명적인 사건이 이 측전무 이 황후가 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몰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당태종이 사망을 하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왕이 죽으면 후궁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면 정업사로, 조선은 정업사로 들어갔습니다. 정업사로 들어가서 그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감업사예요. 머리 깎고 비구니 생활을 하죠. 그래서 궁에 있을 때는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풍족한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감업사로 들어가면 속세가 완전히 이별하고 지옥을 합니다. 근데 운명의 끈이 또 옵니다. 측정무에게. 이게 뭐냐면 태종 서기 1주년 때 성대한 제전의식이 있는데 이 고종이 무조를 만나요. 만나는데 이 측정무가 또 누굽니까? 한영기 하죠. 한영기. 눈물로 그냥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또 남자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의 마음을 완전 그냥 사로잡아요. 그래서 나중에 감업사를 고종이 이제 자주 방문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내가 무조야, 내가 너를 궁으로 불러들이마 약속을 해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이제 운명의 끈이고요.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운명의 끈인데 정말 이게 왜 그렇게 제인에서 그 여왕제까지 올라가 있는지 하늘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 감업사에서 가 있는데 거기서 고종의 아들을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해요. 근데 아들만 출산했다고 이게 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또 하늘이 또 도와줍니다. 그 고종의 이제 왕후였던 위씨가 있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고종이 후궁 소속비를 굉장히 아껴요. 여기는 아들 하나하고 딸 둘을 낳았어요. 근데 황후 위씨하고 소속비하고 두 사람이 막 사랑 다툼이 하는 거야. 그 자리에 대한 암투가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왕위 위씨가 후궁 소속비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무조를 황궁으로 데려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했다 이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황궁을 약속했는데 얼마나 저기 황후가 마음에 걸렸었는데 여기서 들여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즉시 수락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측정무가 무릎을 치죠. 제가 지금 무릎을 쳤어요. 똑같은 거예요. 무릎을 친 거랑. 그러니까 소위를 내려요. 아까 이제 그 황비의 계열을 봤었는데 이거는 비비의 6번째로도 책봉을 합니다. 그러고선 태종이 죽어서 궁 밖에 나간 지 4년 만에 나이 29에 이제 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궁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그 측정무를 불러서 한번 말을 걸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무 너무 달리셨는데 아버지의 여자에서 아들의 부인으로 이거 말이 됐나 보십니까? 하고 측정무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측정무가
태종에게는 이쁨만 받았지 나는 딱 거기까지였다 이거지. 선을 받지 못했다 이거지. 나는 순수성은 지켰다고 볼 수 있지. 남성다움은 태종이었지만 여자 보는 눈은 고종이더군. 눈물이 한몫했지. 내 고종이 마음은 휘어팠지. 야, 우선 축전무가 저한테 실토를 합니다. 실토를 했어요. 이게 축전무하고 이렇게 대화고요. 근데 또 이제 여섯 번째, 제가 아까 서두에 악마가 스토리를 완성한다고 그랬죠. 스토리를 완성하는 거는 인간사든 뭐든 신의 세계도 똑같아요. 악마가 있어야지 스토리가 완성되는 게 완성체예요. 근데 이 측정무는 출신이 좀 비천하고 아버지 태종의 후궁이었었단 말이죠. 그리고 고종이 가만히 보니까 황황후를 폐위시킬 마음이 없어요.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그 옆에 있는 자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장점이 있어 하고선 무릎을 탁탁 치면 나는 지금 고종의 사랑을 이제 받기 시작했고 나한테는 왕왕후가 소속비가 가져갈 수 없는 쥐략이 있지 하면서 저기 해요. 그러면서 이제 궁에 들어가지고 딸을 낳습니다. 근데 딸을 낳으니까 고종이 애지중지합니다. 근데 이 딸을 낳으니까 왕왕후는 자식이 없는데 정말 여기도 내 자식처럼 이뻐해요. 참 이뻐해. 이게 바로 측정무의 악마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싹트기 시작합니다. 악마의 스토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고종의 정식 왕비하고 자기는 소위라는 여섯 번째예요. 욕심도 나고 이제 질투가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자기 딸을 자기가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악마의 적이라는데 그 왕왕후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그 고종이 자기 딸을 늘 보러 오는 그 시간을 알아요. 그 시간을 오기 전에 왕왕후를 일부러 불러요. 불러가지고 일부러 한번 여기 저기 한번 오게 해요. 근데 그때 자기 딸을 강보에 씌워서 먹졸라 죽입니다. 자기의 딸을 죽인 거예요. 측정무가. 그러고선 딸을 측정무가 죽이는 그 찰나에 거기서 봤을 때 고종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왕왕후가 그 딸을 갖다 목졸라 죽인 그런 장면을 연출을 시킨 거예요. 연출하고 또 어떻게 해요? 측정무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무기 있잖아요. 눈물. 또 눈물로 막 그냥 또 후벼 파는 거예요. 아, 세상에 내 이렇게 왕께서 황제께서 저기 하는 질투가 나서 죽였다고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그렇겠죠. 그러면서 또 연기를 합니다. 근데 연기를 한 것까진 좋아요. 근데 황후가 염성술을 써요. 이것도 또한 특정무가 꾸민 거예요. 즉 염성술이 뭡니까? 주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모의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의 마음을 완전 왕으로부터 떨어뜨려 놔요. 근데 그러고선 655년 10월에 왕홍하고 소속비를 폐위해서 처형을 시키는데 누가 했느냐? 측정모가 했어요. 여기를 어떻게 죽였냐?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렇게 죽여요. 정말 아주 암흑 같은 방에다가 가둬요. 암흑 같은 방에다가 가두고 100대를 때려요. 100대를 때려. 그러니까 정말 암흑 속에서 100대를 맞고 꺼내서 옛날에 중국에는요. 자기가 저기 그 왕후가 왕이 다른 그 비라든가 저기를 좋아하게 되면 손발을 다 잘랐어요. 근데 똑같이 했어요. 손발을 다 잘랐어. 손발을 자르고 어떻게 했다가 났냐면 이 왕왕하고 소속비를 갖다가 술독에 집어넣었어요. 사른 채로. 잘라고서 사른 채로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그 처형을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비가 죽으면서 무조야 너는 쥐가 되라. 나는 고양이에 대해서 그 쥐를 잡아먹으려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해요. 그 후에 이제 궁중 고양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측정무는 살을 때 궁중에 고양이가 없었어요. 다 고양이가 있으면 다 죽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지막 악담을 하고 갔으니까. 그러고선 드디어 황후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수양자도 아버지의 비를 취했어요. 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황후 자리에 올라가요. 그게 이제 축전무의 그 이제 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측전무가 그 왕위에 올라가고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황후 자리에 있었고 그랬는데 정치를 정말 잘했어요. 정치만큼은 또 1등이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그 측정무의 고민이 있어요. 자기는 비천하고 막 그래요. 막 그러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죽여야 되고 여기는 키워야 되잖아요. 이걸 직접 해결합니다. 직접 해결하는데 측정무가 잘했다고 지금도 평가되고 있는 게 바로 과거제도예요. 비록 가문이 좀 안 좋아도 재능이 출중한 인재는 견제색으로 다 해서 대거 관리로 다 등용을 시켰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적인걸입니다. 적인걸. 영화도 나왔던 이제 이따 영화도 이제 한번 보실 거예요. 이 적인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적인걸은 최고의 수사관으로다. 대사부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투수함 밀고를 하는 걸 둡니다. 이 밀고를 할 수 있게 투수함을 둬가지고 이 구기적으로 다 내용 숙청을 하는데 말도 안 되게 가혹하게 죽여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따가 밀고가 돼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가족들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왔어요. 내가 이게 마지막 같다라고 인사를 하고 들어올 정도로다 마지막 유언을 하고 들어올 정도로 그랬어요. 오게 되면 손발을 잘라가지고 돼지 우리에 그냥 산채로 집어넣었어요. 이럴 정도로 상상의 초월을 가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폭정이죠, 폭정. 근데 7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재상 적인 걸도 얻었는데 여기에 기회가 옵니다. 고종은 정말 우유부단해요. 어지럼증도 있고 약시도 있고 간질병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실력자가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을 통치해야죠. 근데 고종을 능가해요. 얼마나 폭정을 하면서도 맺고 끊는 게 이제 분명하게 해서 정말 이제 중국을 세우면 돼요. 자, 이제 측정무에게 한번 인터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하늘이 벌하지 않고 하늘까지 홀린 게요. 자식 목숨까지 앞에서 벌을 받지 않다니. 그러니까 측정무가 아주 얘기합니다. 신은 내 편이야. 하늘이 날 키우고 작정한 신의 뜻을라고 말했잖아. 하고 얘기해요. 나원 참 하늘의 운이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영화 적인 걸 실은지는 보았겠지. 그러니까 기괴한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천재 수사관 적인 거를 등장시켜서 통치 야망을 실현시키는 내 과거사랑 같다라고 아마 측정무가 적인 거를 봤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적인 걸은 그 서극이라는 그 감독이 저기한 건데요.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번 팁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중국 역대 왕조의 수건 사업이 고구려 정벌입니다. 이 수나라 때도 고구려 정복 못했어요. 정말 한모탕의 그 조그만 나라였었는데 이 수양제가 1, 2차 전부 다 침범을 했는데도 못했어요. 근데 이때 고구려에 정말 최고의 전쟁 영웅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을지문덕인데 을지문덕이 그 이제 지략을 써서 1차도 물리치고 또 2차 때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살수대첩이에요. 이 살수대첩에서 거기서는 영양형 관작도 삭탈하고 공손하지 않다, 뭐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약 110만, 380만, 113만 이게 얼마야? 3,800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살수대첩, 물로 다 이용해가지고 살수라는 데서 30만에서 돌아갈 때는 열에 2명 정도만 돌아갔다고 그러네. 그리고선 수양제도 3년 뒤에 여기 이제 살수대첩 고구려 침범해가지고 부에게 살해되고 그 자리에 이제 이세민의 이제 당나라가 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나라도 이렇게 정보를 못해서 결국 고구려 때문에 망했는데 이 수나라가 저기 했던 거는 청야전술이었어요. 을지문덕이 얼마나 저기를 잘했냐면 그 오랑캐들은 오게 되면 식량보급을 안 해줘요. 자급자족이에요. 그걸 알아가지고 보험료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식량보급을 다 치워버려서 청야전술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냥 알고 계시고요. 이 동아시아는 하나의 문화권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뭐냐면 한자를 같이 쓰죠. 유교가 있죠. 불교. 이 보편적 문화가 있어서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책봉되고 적응을 이렇게 하는 국제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 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고구려예요. 이 당태종이 또 올라가가지고 당태종이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수나라 때도 정복을 못했어요. 고구려만. 근데도 또 당태종이 정말 그 연개소문이 보장왕을 옹립했을 때 당태종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잘 나가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첩자를 파견해 보니까 요동 일대 천리산성을 쌓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선 쿠데타를 이유를 들어가지고 당태종이 직접 우리나라 이제 침범해 오죠. 근데 침범을 했는데도 못해요. 뭐 산만이 포로가 되고 굉장히 망가졌지만 결국은 안시성 하나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안시성 때문에 이 당태종도 결국은 정복을 못합니다. 그리고선 양만춘 지하에 됐는데 당태종도 결국은 고구려 침범하고선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51세에 죽습니다. 예, 죽어요. 물론 이제 뭐 중국에서는 불로장생 묘학인데 수원종덕이라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결국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해서 그 화병에 죽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서 이제 당태종 뒤에 고종이 즉위했잖아요. 그 옆에 측전모가 있었잖아요. 측전모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에요. 신라에서 요청이 들어가죠. 그래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고구려는 1661년 고구려 평양성을 포위되어 있는데 이 내부 반란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물러납니다. 근데 667년에 연남생에 기순해가지고 고구려 내부를 감지하고 이 측전모가 파견해가지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바로 측전모예요. 그러니까 측전모의 그 통치력하고 그거는 알아줘야 돼요. 측전모 때 영토가 태종 때보다 가장 넓었어요. 이제 이따가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얼마나 넓었는지 이따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러면 한번 측전모 지금까지 이렇게 운의 알고리즘에서 쭉 왔어요. 초반에 봤던 측전무의 얼굴하고 측전무가 그 천운을 타고났던 그 지금의 얼굴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보는 눈이 다르죠. 봐봐요. 눈매가 간단치가. 이거 중국 사람들이 측전무의 운을 갖다가 해수선 이거 그린 거예요. 여기에 코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권력, 재물, 그리고 이 다무진 입술에 담겨 있는 그 약간 뭐 섹시적이면서도 약간 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 남성들을 다 홀릴 것 같은 그런 아주 이 입술. 문제는 여기에요. 제가 볼 때는. 이 기금하고 다 늘어지고 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턱에 보면 요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폐가망신 당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폐가망신 당. 요게 바로 남총들을 거느리려고 그러는 욕심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눈매 기억하세요? 얼마나 내색적이에요. 자, 요거 한번 기억하고 다음 강의 한번 또 봅시다.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눈매, 요 코에 여기에 있는 권력, 여기에 있는 남성을 홀리는 입, 여기에 있는 그 밝히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오늘 이 강릉 날씨에 아까 우박이 내렸어요. 낮에 우박이 내리고 하늘은 컴했어요. 유럽이 그 사람들이 순한 게 천지개벽이라는 그런 게 왔을 때 사람들이 순하고 그렇게 세상이 한번 뒤집었을 때 그 지역은 풍요가 옵니다. 축전무가 온 거예요. 축전무가 왔어요. 제가 초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근데 정말 이제 여덟 번째인데요. 상관 안하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발탁인데 이제 영화에서는 정화라고 나와요. 저는 여기서 완화라고 그냥 표하겠어요. 고종 때 이 측전무가 이 고종을 패하고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재상 상관이라는 사람이 고종하고 붙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그래요. 근데 고종을 도와서 측전무를 폐위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게 발각이 돼요.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 상관아가 그때 갓난아기였어요. 근데 외가의 도움으로 다 엄마에게서 목숨을 부지됐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재산 그 상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학문도 높고 뭐 하여튼간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재죠.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문학성이 누구한테 갔냐면 이 완화한테 그대로 다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상관화가 14살 때, 14살 때 완화가 궁녀로 또 들어와요. 아까 측전무가 14살 때 궁녀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관 완화도 14살 때 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재능을 보아도 신문이 능하고 총명하다고 궁에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전무가 완화를 불러요. 자기도 14살 때 들어왔는데 아니 완화도 14살 때 들어와서 자기가 궁에 들어올 때를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완화 보고. 왜냐하면 상하하고 원수지간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몰살을 시켰으니까. 원수죠. 원수인데 측전무가 완화에게 물어요. 나를 원망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완화가 답이 기가 막혀요. 원망하면 불충이요. 그렇지 않으면 불효입니다. 아, 이거 얼마나 이 도도한 말이에요. 근데 측정무가 어떻게 하면 물론 화가 나죠. 나를 저기 하는 했더니 불충이라 이거지. 원망하면 불충이라 이거지. 그래서 측정무가 대단한 게 이 간언을 하는 것도 다 나중에 받아뒀어요. 그 간언하는 것도. 그래서 그 상관 하나의 얼굴에 먹으로 글자를 내리는 형벌을 내립니다. 근데 아주 조그맣게 내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조그맣게 내린 게 글자로 한 게 아니라 붉은 내화를 상관 하나의 얼굴에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상관 완화가 훌륭한 게 정말 영화에도 보면 그 적인거리라는 영화에 보면 그 완화가 바로 자기 측정무 바로 밑자리까지 올라가요. 예. 측정무의 오른판이고 브레인이고 최측근 비서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원수인데 원수의 손녀인데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요. 측정무가 대단한 거죠. 예, 이게 영국 드라마에 나왔던 완화의 그 얼굴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이뻐요. 근데 측정무가 얼굴에 여기는 지금 매화가 안 나타나 있어요. 여기다 먹으로 다 새기겠잖아요. 아마 내가 할 때는 나중에 여기다 금조르니까 이 정도쯤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이게 이제 측정물을 흘렸던 그 이제 드라마에 나왔던 거고요.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상관 안하 여기 보면 상관시라고 돼 있잖아요. 상관시 명의라고 돼 있는데 상관 안하에 무덤이 발견됐어요. 1300년 만에. 이게 그 무덤 곽이에요. 예. 이게 상관화 드라마에 나왔던 건데 이게 무덤이 발견됐어요. 예, 요거까지만 알고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뭐 더 재미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기 장 선생님 혹시 시간 되면 얘기해 주세요. 예, 예. 근데 축전무에게 과연 아들이 4명 있었고 딸이 2 있었어요. 근데 과연 혈육의 정의라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악녀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가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측정무에게는 아들이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이용이 이제 첫째 아들이었었는데 이용을 맨 처음에 황태자로 삼죠. 황태자로 삼았는데 나중에 이제 식사에 독을 넣어서 독사를 시킵니다. 이것도 엄마가 죽여요. 근데 이연은 너무나 똑똑해. 근데 여색이 있다고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중에 스잔성으로 유배를 해가지고 자살을 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철은 다시 똑같이 이연이라고 개명을 시켜서 자기는 이연을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연이라고 개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쭉 제가 다음에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고 가죠. 뭐. 근데 이 고종이 죽잖아요, 나중에. 근데 중종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데 중종이 누구냐면 중종으로 이어 이연이 등등을 합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쫓아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외척을 갖다 끌어들였냐 이유로 해가지고 폐위로서 방주로 쫓아냅니다. 유배되고 그러니까 왕으로 올렸다가 3개월 만에 폐위를 시켜가지고 방주로 쫓아내고 이단은 아주 어려요. 그래서 예종으로 만들어서 6년 동안 아까 태우를 한다고 그러죠. 수렴청정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 측정묘에게 과연 혈육의 정이 있었는가? 첫째 딸은 어떻게 해요? 강보에 씌어서 그 어린 것을 목졸라 죽였고 독살시키고 또 여기서 자살하게 만들고
또 나중에 방주로 쫓아내고 이단 자기가 만만하니까 넷째를 갖다 예종으로 해서 꼭두가시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 또 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태화 공주인데 그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거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봐주세요. 정말 오동나무인데 이파리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게 보니까 이파리가 듬성듬성 벌레 먹고 색깔이 이런 거 보니까 때는 가을이에요. 가을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새끼들을 까놨어요. 어미는 분주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면 낙엽이 지면 이게 떨어지겠죠.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파리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새끼들을 키워내야 돼요. 키워내기 위해서 어미가 굉장히 분주하게 느껴져요. 이 새가 가지고 있는 모정과 아까 얘기했던 측정모의 그 모정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고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이렇게 놨고요. 여기 강릉의 선교장에 가면 거기 굴뚝이 있어요. 거기 하면 이제 굴뚝새라고 있는데 여름에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아가지고 여름 내내 알을 키워가지고 가을에 새끼를 키워가지고 그 굴뚝에서 키워요. 근데 그 새가 굴뚝새가 그 집에서 굴뚝에 불을 떼기 전에 빨리 키워서 새끼를 내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그럼 굴뚝새의 아마 같은 어미의 심정이 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았던 그 적인걸인데요. 적인걸인데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수사관 이게 적인걸이에요. 적인걸이 과거제도를 통해서 새로 증거시킨 인물입니다. 이 적인거리. 그래서 식전무의 비밀을 밝혀낸 건데 이 서극이라는 분이 이제 이 감독을 했는데 지금 한 10편 정도 나왔어요. 꼭 한번 이거 1편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듣고 이걸 보게 되면 아,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라는 걸 아마 알 거예요. 유덕화가 그 나왔고요. 이게 이제 적인거래 측전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덕화가 이 측전무를 그 통천 부처가 쓰러지는 거에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예, 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예, 이게 이제 통천대불이라서 통할통 하늘천 부처라고 이렇게 여기서 영화에서도 붙였네요. 측천처럼. 이게 이제 저기 성입니다. 성이고요. 여기에 있는 그 통천대불이 컸었는데 여기 이제 쓰러져서. 그럼 영화를 이제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유덕하고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서극이라는 감독이 이 대사를 얼마나 잘 썼는지, 얼마나 이거를 중국의 그 위치에게 맞게 이렇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左将军丘神计何在？丘神计在此。屯兵城外大军力报军情。报，6万羽林军拂晓前已击往汴州设伏。令右羽林将军张鲁率10万军往潼关，高处面东，夹击歼敌，令逆军片甲不留。臣遵旨。你果然早有准备。狄仁杰，从今天起，天下当之。 이게 한 2분 정도 러닝 타임 되는데요. 한번 쭉 보시죠. 이걸 보시면 예 여기서 이제 그 중국이 주시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이게 이제 황제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 时胜昭仪天后，武氏媚娘听诏：汝等假借法术，滥杀宗室重臣，罪无可赦，故即设计献处存亡之秋，特还免其罪。治国需要权力、谋略，
但是非曲直不可苟且，请皇上知所进退，再传大唐宗室后代回归正朔。你找我皇上？吾皇万岁万岁万万岁！百官备览，朕身边。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정화라는 완화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걸 살아도 천홀에 살고 죽어도 죽겠나이다 하고서 이제 충성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명장면입니다. 그 이제 적인 걸과 이 완화의 이제 그 저기 물은 거는 칼입니다. 아마 여기에 눈빛하고 이 연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압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여인이 아름다워서 혹은 뭐 저기에서 이거를 스캔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암투라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정화가 먼저 죽습니다. 사실적으로 다 역사에서는 측정모가 먼저 죽어요. 이 정화가 이제 그 나중에 죽는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마지막 죽는 장면인데 이건 좀 앞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하의 일생 중 진정 한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측정모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있었다라고 대답을 해요. 있었다. 예,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럼 가치 있는 일이 있었나요? 모르니까 측정모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제 아까 이제 그 마지막 황후의 즉위하는 그 시기에서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간하는 거예요. 이 간이라는 거는 이 이제 저기 하는 거고요. 이 아까 무미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미랑이라는 얘기는 태종이 그 당 태종이 무미라고 내렸잖아요. 이쁘고 우처럼 그랬다 해서 무미랑은 들으라 하면서 이 중국 그 서극이라는 감독이 얼마나 대사를 잘 썼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법술에 이게 도가의 이제 법술의 힘을 빌어 무채를 사륙했다. 근데 죄를 만하게 하려오나 정세를 고려하여 특별히 그 죄를 면하노라.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이제 중국에 처한 걸 갖다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권력과 모략이 필요하나 황상에서 그 진태를 아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이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했고요. 대통을 종실 후대에 전하시고 정상으로 돌려주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측정모가 올라가서 주씨잖아요. 그래서 주나라를 세워요. 무조가 무씨의 성을 들여서 주나라를 15년 동안 자기가 황후 자리에 있어요. 근데 여기 대통을 종실 후대에 전하시고 이가로다 해서 당나라를 정상으로 돌려주소서 하는 이 말이에요. 측정모가 왜 중국에서 지금 그렇게 가끔 가다 이렇게 태클을 거느냐면 그냥 당나라로다 그냥 갔으면 괜찮아요. 근데 주나라로다 15년 동안 바꿨어요. 그것 때문에 적통인 당나라에서 약간 비껴갔다고 그래서 그걸 좀 저기 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대사로다가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예. 나를 황상이라 불렀는가? 나를 황제로 저기 하는 거예요. 이 눈물을 봐봐요. 이 연기력하고 여기에 나오는 그 영화의 그 장면들이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황상이라 불렀는가? 나를 여왕제로 인정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왕 만세 만만세. 공을 바치면서 이러잖아. 이러면서 그 적인걸의 측정모의 비밀을 이러면서 이제 에필로그를 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 어느 역사의 그 당위성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하나의 자기네들은 하나의 세계를 저기 하는 패권주의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황제의 길로 가는데 이제 황제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결정적 하자가 있어요. 자기는 여왕제, 여자의 몸이거든요. 근데 여왕제도 황제가 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라 하고선 다 지시를 내려요. 서경, 시경, 예경, 춘추, 도덕경 다 찾아봐도 여자의 몸으로서는 황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없는 거예요. 암탉은 새벽을 알리지 못한다. 암탉이 새벽을 알리는 것은 가정이 망할 때뿐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그런 논리잖아요. 부녀자는 공무에 참여하지 말고 양장과 방직을 훌륭해야 된다. 이런 것만 서경과 시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찾아냅니다. 찾아내요. 누굽니까? 측정모 아닙니까? 대방등무상 대운경이라는 데서
그 문구를 찾아내요. 정광이라는 천녀에서 찾아내요. 그러니까 천상의 몸으로 버리고 여자의 몸으로 왕이 되어 전륜왕이 통치하던 사방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를 통치했다는 얘기시죠. 실제로는 보살의 몸이지만 중생을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찾아내요. 이거를 찾아내. 그래서 이 천녀가 바로 자기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황제에 올라가는 거를 67세야라는데 여황제의 탄생으로 다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지혁명이라고 그래요. 옛날 아까 주나라를 갖다가 그 모델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무조에서 올라갔다는 거에서 그 칭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무주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예종을 6년 동안 예종을 갖다 수렴청정하다가 황관을 쓰고 아까 영화에 봤죠. 용포를 두르고 여성 황제로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장안을 낙양으로 옮기는 것도 이것도 기가 막힌 한 수예요. 이건 뭐 시간이 되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축구부의 그 자신감이 뭐냐면 아까 당나라에서 주나라로 15년 동안 했잖아요. 그 고종 때 아버지를 갖다가 무사확을 주국공으로 불렀어요. 봉했거든요. 근데 자신의 족보를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신의 족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아까 얘기했던 주나라 태평성대 이걸 본받아 통치하겠다라는 자기의 통치 이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앞에 측천, 본받을 측, 하늘, 천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측전이라는 그 붙인 거를 이렇게 붙였다는 거를 모두에 얘기했던 게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정말 측전모가 대단했던 게 자기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혁명을 일으켰는데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경계했던 게 있어요. 자기는 민은 안 건들겠다 이거죠. 이 측전부가 통치했던 50년 동안에는 백성들의 생활은 굉장히 안정돼 있다는 거죠. 농민 반란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구 귀족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저기 하면서 공포 정치를 하면서도 그 민의 그 백성들은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는 게 인지등이었어요. 측정부는 권력의 맛과 속성도 알아요. 필요성도 알아요. 그래서 공정한 과거제도를 하는데 출신보다는 능력을 앞세웠고 신분 상승의 승부령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 전시라는 거, 이 전시라는 게 뭐냐면 임금 앞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관시험도 치르고 무관시험도 과거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측전무에 의해서 중국의 송나라, 원나라 쭉 오면서 과거제도, 측전무가 형성됐던 이 과거제도에 의해서 중국이 안정됐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 과거제도 하나만큼은 측전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구 귀족세들을 살벌하게 다 없애버리고 신귀족 세력 견제석으로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정부가 잘했던 게 공정한 상벌하고 나라 질서가 탄탄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밀고 스파이. 거기서 담당했던 데가 추사원인데 그 들어가는 문이 여사문이었어요. 여사문. 거기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처형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조치를 실시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인재해가지고 이런 틀을 갖춤으로써 거기에서 내려왔던 그 구 권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그녀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67세 황제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얼마 못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 오래 살아요. 그 시대에 82세까지 삽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궁녀에서 당태종의 제인의 저기 후궁 5급에 해당되는 제인에 올라가서 다시 고종의 후궁으로 올라가서 다시 그 왕후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 그 태후 자리 있다가 나중에 여왕제 자리까지 올라야 돼요. 정말 그 측정물을 보면 납관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간원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람을 알아서 다 받아들이고 썼어요. 자기의 간원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낙양의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겼잖아요. 거기도 380만 원에서 615만 원. 경제 성장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했고 정말 진식과라는 거를 문장주 예전에는 경륜 중심의 그런 과거제도였었는데 문장 중심의 진식과로 다 젊은이들 등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여관계였던 돌동걸, 거란, 말갈까지 해가지고 전쟁을 안 일으켰어도
당나라 최대의 그 판도를 바꿨던 게 바로 측전무예요. 예. 그런 문화 형성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당나라 뒤에 송나라인데 당송, 탈인 뭐 해가지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 낙양에 이번에 대운하 작업에서 발굴을 했는데 미국을 갖다가 쌓았던 곡물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측전무 시기하고 현종 시기에 비축 분간이 가장 충실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거고 파보니까 그 미국 이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게 이제 측전무가 공포 정치는 했지만 굉장히 가정적으로 다 공포를 했지만 그랬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말년 그 측전무의 아까 얼굴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측전무의 그 턱에 있는 그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측전무가 쭉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마이웨이 길로 가요. 나는 천자의 딸이다. 나는 신의 뜻이 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신은 내 편이다라는 걸 알고서 마음대로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법사 명승업을 옆에 두고 이 도가에 심취를 합니다. 그래서 내 옥좌 앞에는 문무대진들이 무릎 꿇고 내 치마 아래로는 미소년들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 상상만으로 즐겁다 해가지고 이런 말들을 했어요, 정말. 근데 이 측정무가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남총이 3,000명 정도를 했어요. 그 67의 황제에 올라가가지고 그 3,000명 해가지고 매일마다 잠자리가 바뀌고 공학부라는 곳을 둬가지고 이 남성 편력, 이성 편력을 갖다가 했던 게 정말 그 흠이라면 흠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여제상 완화가 있었잖아요. 완화가 동치말 남첩들을 정하는 것이 나중에는 주된 임무였었어요. 영화 상황으로 따는 측전무를 위해서 그 목숨을 대신해서 죽는 걸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마지막까지는 이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설어이라는 사람은 사실 여성 강장제로다 했던 중이에요. 중인데 그걸 자기 옆에다 두고 어이 신나고 다 남창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게 장종창하고 장혁질에는 형제입니다. 20살 안 된 형제인데 이 두 형제가 결국은 측전모의 마지막에 오점을 남깁니다. 이 장종창 장혁지가 나중에 측전모가 해야 될 일을 맡아서 해요. 네, 맡아서 하는 그런 아주 일까지 나오고요. 측전모가 밤마다 남총들을 바꿔서 잠자리를 하면서 재미를 보고 만약에 그 남총이 마음에 안 들으면 바로 죽였어요. 또 그런 공포 정치를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장종창 장혁지가요. 사실은 태화공주가 측전무의 딸이잖아요. 측전무가 데리고 있던 애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엄마한테 상납을 한 거예요. 상납을 하고 이 상관하라도 중종의 후궁으로 있다가 나중에 또 여기하고 사통을 합니다. 사통을 해가지고 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시기가 와요. 그래서 측전무가 화가 나가지고 이 금도라고 써 있잖아요. 금도로다 측전무를 얼굴을 찌릅니다. 왼쪽 이마에 이제 상처가 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단 피신해가지고 살아나요. 살아나는데도 마지막까지도 상관안을 그래도 곁에 두고 있어요. 측전무가. 이 측전무가 그 사람의 등간 그 반대파의 사람도 자기의 적이라고 그러면 이 끌어안았던 그런 것들은 포용력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측전무도 시하고 저술하고 시도 굉장히 그 좋아했어요. 근데 백영원의 시문집이 있었는데 그 후세인들이 평가를 하는데 정말 그 시하고 저기 시문집은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상관안화가 많이 써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상관안화도 나중에 그 책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아마 대단한 글이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발견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나왔던 상관안에 그 무덤이 발견됐잖아요. 거기서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좀 남창 이야기여서 뭐 그렇게 뭐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아서 한번 저기 측전호 한번 불러서 또 한번 또 이야기 듣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측정무에게 물어서 남총 3,000명이라니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67 넘긴 나이에 이성편력이라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측정무가 얘기해요. 황제들은 120년 비빈까지 두고 즐기는데 내가 여황제인데 내가 젊은 애들, 피부 고운 애들 걔네들 곁에 둔다고 뭐라 하면 안 되지. 내가 최초 여왕제라는 거 잊지 말게. 예? 여성도 욕망이라는 게 있지. 해방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도 3,000명이에요. 3,000명. 이건 뭐 좀 말에 담기가 좀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로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일강에서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요. 근데 축전무에 이제 고민이 누구냐면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것인가. 근데 축전무의 꿈에 나타납니다. 꿈속에 큰 앵무새 2마리가 날개 꺾이는 장면이 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해몽을 자기의 측근이었던 적인거력이 해몽을 부탁합니다. 여기서 무자라고 돼 있잖아요. 무자. 무자는 자기의 무씨를 갖다가 후계자로 삼으면 안 된다. 라는 거고 2날개가 꺾인다는 거는 첫째, 둘째는 전부 다 독살하고 뭐 폐위시켜서 같이 유배 보냈다가 자살시키게 만들었잖아요. 그 2날개는 예종하고 중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꺾이는 것은 만약에 2자식을 세우게 되면 2날개가 떨어진다라고 적인걸이 해몽을 해요. 그래서 무시성은 자기가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시성을 내세우는데 예종이 아니라 예종을 자기가 했다가 다시 폐위시켰는데 이 중종을 유배 보냈잖아요. 근데 황태자로 다시 옹립을 해요. 결국에는 옹립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면 이건 재미가 없어요. 이건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장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측정무를 갖다가 이제 병중에 있었는데 포위를 해가지고 당황조를 복위시켜라. 그래가지고 예종을 중종으로 다 복위를 시킵니다. 그러고선 82세에 300일을 더사가 이제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언 한마디를 합니다. 이게 또 측정무의 또 기가 막힌 또 한수입니다. 묘비에 한 글자도 생기지 마라. 자기가 여황제였었고 자기가 50년 동안 당나라를 막 주물렀었는데 무자비, 비는 한 글자도 새기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측정무의 비인데 정말 한 글자도 없어요. 그 이후에 여러 황제들이 측정무의 공을 갖다가 해서 막 새겼어요. 그거는 이제 후세의 일이고 측정무는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질문이 두 나갑니다. 왜냐하면 측정무는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정말 포가가 아니면 쓸 게 없어서 그랬다는 설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과거제도니 뭐니 태평성세하고 농민의 반란도 하나도 없었고 공이 너무 많아서 쓸 여백이 넘쳐나서 안 새겼다는 설,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서 한번 인터뷰를 할까요? 제가 이 글자가 있어요. 중국에 가면 천하유공인데 천하는 황제의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글씨라는 거예요. 이 글자를 가지고 측정무에게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 글자를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천하 만인의 모두 것이다. 뭐 찌르는 게 없느냐고 물어봤으니까 손문이 그렇게 유명한가? 이 사람은 손문은 정말 순원이죠. 중국과 대면에서 칭송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또 다시 측정무가 얘기를 해요. 야, 그런 인물이 내한테 과거 시험을 봐서 내 부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시대가 비껴가는 게 아쉽다. 아직도 측정무가 아직도 잠결에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인공지능에게 아까 인공지능 저희가 초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측정무의 운의 알고리즘을 알기 위해서 측정무의 운을 한번 대입을 시켜봐서 물어봤어요. 측정무가 어떻게 하늘이 피어나고 그랬을까? 인간들의 역사 통계와 스토리를 대입시켜서 하니까 그녀는 세상 한판 잘 놀자 끝판왕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측정무가 살았던 거는 스릴러, 긴장감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멜로는 하나의 보조였고 멜로는 보조였어요. 근데 A가 분석한 터닝 포인트는 정말 측정무의 실행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사였어요. 동사. 제가 보는 측정무의 그 운은 동사였어요. 우리가 뭐를 붙잖아요. 뭐 아름다운, 뭐 이뻐 그런 형용사 부사는 보조적인 역할뿐이지
이거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없어요. 측전무가 했던 것들은 다 동사였어요. 자기가 궁에 들어간다, 태종의 눈에 띈다, 기회를 엿본다, 그 고종 이치를 만난다, 내 편을 만든다, 죽인다. 뭐든지 동사로 다 핵심 터닝 포인트를 잡았다는 게 측전무의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인공지능하고 타협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녀의 인생의 액션은 Q였다. 생각대로 실행한다. 이게 인공지능에게 물어본 측정부의 운이라고 보시면 돼.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아마 진짜 인공지능에 물어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인생 스토리텔링 터닝 포인트는 동사라 자네 분석을 내가 존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참에 당신 나라 코리아를 한번 들여다보았네. 지금 저희 나라는 K-팝, K-드라마, 이제는 K-미술까지 세계에서 다 주목하고 있어요. 저희 코리아라는 나라는 그 동력하고 잠재력이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더군다나 요새 넷플릭스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오징어 게임 나가잖아요. 오징어 게임. 그 전 세계 80개 나라에서 1위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거의 2억 정도가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당신 나라에 대해서 팁을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AI,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사회적인 역동성하고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마리 토끼를 융합된 동사를 키워야 됩니다. 저희 나라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저희 KB 코리아라는 나라를 들여다보고 당신들의 동력과 잠재력은 대단하니까 융합된 동사를 키우게나 저에게한테 팁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바라보는 그 시간이었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측전무가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측전무가 죽으면서 살아서 한 일이 뭐냐면 산시성이라는데 양산, 높이가 1047m예요. 그 통째, 그 석산이에요. 돌산인데 그거를 통째를 갖다가 전부 다 무덤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당나라의 임금이 황제의 수가 몇 명입니까? 18명인데 18명 중에서 유일하게 도굴안된 묘가 측전무, 고전과 측전무가 같이 묻혀 있는데 이 걸릉이에요. 황소엔 안 해놨어요. 소금장수 황소엔 안 해놨는데 이때 40만 명이 달려들어서 측전무의 왕을 반을 드러냈어요. 여기 량산을. 근데도 도굴을 못했어요. 이 중화인민공화국 아까 현대라고 그랬잖아요. 손윤종 장군이 모의훈련을 해서 막 폭격을 했어요. 근데도 못 찾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나옵니다. 1960년도에 도로공사를 하다가 지하 28m에서 입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측전무의 걸릉의 입구가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나온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때 발견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알게 모르게 다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일단 항구하고 있어요. 근데 2007년도에 놀라운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때 미국이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벌써 1300년 전에 여왕제를 두었다. 근데 미국은 아직도 여자 대통령이 없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측전무 능이 발견됐다고 그때 발표를 합니다. 그때 발표를 해요. 항상 미국과 중국이 이 세계를 패권주의하면서 미국에서 발표하면 중국에서 항상 맞대응을 합니다. 이때도 미국에서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러면서 생전 정복 천하, 측전무는 생전에 천하를 정복했고 사후 죽어서는 역사를 정복했다.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의 위대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에 얼마나 큰 데입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240만 평방제곱미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큰 면적입니까? 여기에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내부의 방이 370칸이에요. 그리고 지하궁전이 존재했고 그렇게 설산을 파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500톤 정도의 당나라 최고의 보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17개 배정묘가 되어 있어요. 현 5개만 발굴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아직 발굴 중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측전무, 이게 양산입니다. 양산인데 이게 측전무의 능해. 측전무가 풍수에도 굉장히 저기했어요. 예전에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길 때도 경제가 굉장히 바뀔 것이다. 경제는 굉장히 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선 그쪽으로 더 큰 데로 옮긴 거예요. 장안은 비좁기 때문에. 옮겼던 게 그렇듯이 측전무, 풍수에 밝았어요. 그때 측전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측전무에 능이 붙여 있는 데고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측전무 있고 옆에는 요게 쌍류산이에요. 여기 보면 여성의 젖가슴 2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 보세요. 이거는 사람의 머리고 이거는 사람의 여성 가슴이에요.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털을 잡은 거예요. 1300년 동안 도구를 안 당했어요. 중국의 역사는 혁명이 일어나면 반드시 도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도구를 하면 거기서 많은 재물과 정치 자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였었는데 황소에는 한 40만 대군에 의해서도 이거 팠어도 안 됐어요. 네, 그랬던 묘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바로 측전무가 있는데요. 예, 측전무의 서환인데 이거를 좀 더 확대를 시켜보면 여기에 당고종과 측전무의 합장릉이 있고 당태중에 소릉이 있습니다. 소릉은 도굴됐어요. 도굴됐고 진시황릉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진시황릉은 지금 개발 안 됐어요. 거의 병마용 있는 데만 됐고요. 이 진시황 이때 그 도굴됐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물론 여기도 도굴이 됐어요. 파서 능에 들어가 보니까 17군데에서 능까지 벌써 도굴이 돼서 굴이 들어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 못했죠. 이때 진시황릉 때는 농부가 우물을 파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거기 파니까 뭐 토용도 나오고 막 그래요. 뭐 청동도 나오고. 그래서 정부에 신고를 했죠. 여기는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정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그때 1970년대에 엄청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공안에 저기 됐으니까 그 신고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고 그 사람은 유명인이 돼가지고 세상에 중국에서 어떻게 뻥을 쳤냐면 이 사람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하고 사진을 찍느냐고 후레쉬 때문에 눈이 멀었대요. 그럴 정도로 다 이렇게 됐던 거고 이 당고종화 측정면 합정면인데 여기는 도굴이 안 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산시성이에요. 산시성이고 자 여기에 바로 이게 진시황릉이죠. 병마총이고 병마총도 아마 여기에 물길이 흐르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마 이제 저기를 안 하고 있어요. 발굴을 안 하고 있고 중국의 역사는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는데 여기에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태종도 정말 서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나라 때가 언제입니까? 300년이잖아요. 이때가 600년이니까 약 300년째 왕이지의 난정서하고 쾌설시정첩 이거를 굉장히 태종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태종능 아까 얘기했던 소릉 여기서 했을 때 발견이 될 거라고 나올 줄 알았어요. 난정서하고. 근데 안 나왔어요. 여기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당고종도 이 서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서화를 같이 매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왕이제 난정서하고 쾌설 시청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바로 난정서예요. 이게 뭐냐면 그때 서성 왕이지가 썼던 글씨 난정이에요. 여기 보면 영화 9년 새, 제 개축년 이른 봄에 늦은 봄에 초에 회계라는 데에서 산음이라는 데 모여서 난정이라는 데에서 계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난정서가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진본 아니에요. 이 진본 아닙니다. 그 뒤에 서예가들이 이 모사한 거예요. 다 똑같이 모사했던 거를 또 모사하고 그랬던 거예요. 난정서예요. 이 난정서하고 이게 난정서를 이제 확대한 겁니다. 이 세 개로 나누는데 이 난정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 난정서하고 이게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저긴데요. 이 쾌설 시정첩인데 이 글씨예요. 글씨. 이게 글씨가 얼마나냐면 조금해요. 이게
직접 뭐 앙이 그 능 안에 있을 거라고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나라 건룡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거를 좋아했어요. 이걸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아꼈는지 요 가로는 23cm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14.8cm예요. 이 글자 수는 겨우 28자예요. 28자인데 여기는 뭐냐면 원나라 시대 때 조맹부가 여기 보면 있잖아. 천년이 지난 뒤에 여기 이 왕이지의 글씨를 이렇게 친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찬문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청나라 건룡 그 황제가 막 찬문을 쓴 거예요. 이거는 신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도 청나라 건룡이 신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 도장 빵 찍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소장자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이게 그 건룡이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그러고선 이걸 한번 읽어보면 이 글씨가 이거예요. 이게서 쾌설 시청처위라고 그래요. 예. 요거를 이제 음양으로 바꾼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거 글씨 참 이거 좋죠. 예. 글씨 참 좋죠. 예. 희지 돈수 왕이지가 머리 조아립니다. 쾌설 참 백설이 막 분분히 날려서 참 아름답습니다. 상안선 어떻게 편안하신가요? 하고 사람이 왕이지가 사람 사는 데에서 장우라는 친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런데 잘 지내고 있느냐? 미과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거예요. 다만 결력 힘들 뿐이다 이거예요. 불차 이만 줄입니다. 왕이지 돈수 왕이지가 머리 조려 인사드립니다. 요 글씨예요. 요 글씨가 완전 신필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고 이 건룡 왕이지가 가지고 있던 거는 이것도 후세인들이 이게 왕이지가 남긴 마지막 진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의 재질은 뭐냐면 마예요. 마인데 이것도 다시 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마인데 마 위에 아마 얇은 종이를 놓고 이것도 모사한 것이다. 베껴 쓴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측정무능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럼 고종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능에서 나오면은 이거는 뭐예요? 가짜겠죠. 이거는 진본이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지의 진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측정무능에서 능에서 나올 게 이게 이제 나왔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건룡제가 좋아했던 게 이 왕이지의 이 첩하고 이 쾌설시청 첩하고 이거는 중첩첩이에요. 진나라 왕헌지라고 있어요. 왕이지의 아들이죠. 이 중첩첩인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왕순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왕이지의 그 집안이에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백원첩인데 요 세 개를 청나라 건룡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삼이궁이라는 데를 져가지고 이걸 막 보관했었어요. 막 보관해가지고 매일 이거를 갖다가 봤었고 건룡이 그랬었는데 근데 참 이상하게 청나라가 망하면서 마지막에 누굽니까? 푸이잖아요. 푸이인데 이 푸이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난정서관이고 이 쾌설 시정첩 이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들켰어요. 이 들켜가지고 다시 북경 고궁박물관에 있었어요. 이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국민당 장개석이 모란을 일으키면서 이거를 갖다가 대만으로 가지고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대만 고궁박물관에 있어요. 이게. 한번 대만 고궁박물관 가면 이거만큼 꼭 보셔야 돼요. 알았죠? 꼭 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건룡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중처첩하고 이 백원첩도 이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푸이의 후궁 경희 황기비가 있었어요. 경희 황기비가 궁에서 나오면서 이 두 첩을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정말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골동상한테 팔아버렸어요. 돈에. 팔아버렸는데 이게 홍콩에서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다가 나중에 1951년도 그때 이제 총리 주은래가 이 얘기를 들어요.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이걸 사죠. 그때 아마
홍콩 달러로 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1951년도니까 엄청난 돈이었겠죠. 그거를 주은내가 사가지고 이거는 북경 고궁박물관에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것도 북경 고궁박물관에 가면 이것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왕 있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걸룽 그게 발견이 되면 아마 거기서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띠리링 전화가 왔어요. 오빠 퇴근하고 뭐해? 근데 누구셔요? 그러니까 측정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를 1315년 만에 깨워줘서 따뜻한 밥하고 술 한 잔 사주겠대요. 시간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하고 함께 해물파전에 막걸리 한 잔. 아까 비도 왔으니까 딱 좋은데 싶은데 그러니까 측전무가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발은 제갈량도 두려워한다. 제 호가 민천인데 민천이 추진하는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하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잘 알겠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 정치, 경제, 사회문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렵다. 다만 지금은 오징어 게임을 보는 재미와 그 게임을 따라해 보는 거다. 한 말씀 부탁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직전무가 저희에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오늘은 참 생각이 많은 날이다. 중국 본토가 아닌 내 속국이었던 이렇게 속국이라고 썼네요. 왜냐하면 고구려도 멸망시켰으니까. 고구려 아니 대한민국에서 날 깨워 인터뷰하다니. 마음 담아 한 말씀 드리겠답니다. 한번 어떻게 해요? 드려봐야죠. 저희가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는데 역시 직전무 다 봐요. 맹자를 빗댔네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내릴 때는 반드시 먼저 마음을 괴롭히고 이를 뜻대로 되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이거는 단련이고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진심이랍니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에 나왔으니 나도 술래잡기하고 딱지치기, 달고나 게임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네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연출자라면 오징어 게임의 연출자라면 간담상조로 하는 게임을 추가하고 싶답니다. 근데 이 간담상조가 무슨 말입니까? 간하고 쓸개를 갖다가 서로 보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거 간하고 쓸개를 보려면 어떻게 해? 서로 내놔야 되잖아요. 이런 게임을 하고 싶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듣기만 해도 섬뜩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국하고 저희 이제 한국하고 다른 점을 제가 이제 그림 사진 2장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함으로써 제 강의를 이제 쭉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중국에서 발굴된 3,000년 전에 나왔던 청동으로 만든 이게 술병이에요. 술병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게 마오타이입니다. 마오타이를 여기서 나왔는데 중국 사람들은 마오타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여기서 나온 거니까 여기에 나온 술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이런 술이 들어서 거의 5,000년 동안 보관된 이물이에요. 근데 이물색을 보면 마오타이의 술색이지만 굉장히 평온해 보이죠. 정말 한 잔, 세상 사람들 한 잔 희석해가지고 다 먹고 싶을 정도로 그런 그거예요. 이 중국의 이 새도 있고 조각되어 있는 이 청동의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허균의 아버지 허목 경부고속도로에 그거를 뚫으면서 발견된 술병이에요. 이게 허목의 묘에서 나왔던 술병이에요. 이때 나왔을 때도 여기에 술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걸 TV 진품명품에서 이거를 좀 출품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출처가 분명하니 그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TV 진품에 출품했는데 이게 감정가가 한 2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색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좀 아쉽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아쉬운 거는 뭐냐면 중국은 여기서 나와 있는 술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죽어서까지 가져갔던 이 하나의 음식이에요. 소중하게 다뤄요. 근데
우리는 여 안에 있는 술도 그렇게 해서 같이 보관이 돼 있으면 제가 섭섭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다 버렸을 거예요, 아마. 이게 오염됐을 거라고. 너무나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측정무하고 인공지능하고 불러내서 인터뷰를 하면서 측정무의 운의 알고리즘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라는 것은 당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체제가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당 국가 체계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측정무가 다시 조명이 되고 있어요. 조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명나라의 정통 왕조라든가 그럴 때는 황제 일가가 지배했던 가천화였어요. 근데 지금 1950년대부터 시진핑 그때 말부터 시진핑 지금까지 공산당이 지배하면서 하나의 당천화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주인은 민주가 아니라 공산당의 주인인 당주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시진핑이 독재를 많이 하면서 지금은 좀 가천화 쪽으로 좀 기울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국민이 지배하는 민천화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게 그 중국의 측정물을 다시 재조명되는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제 생각을 담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중앙집권적 조직이 있잖아요. 이때 위기관리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왜냐하면 다 지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예를 들자면 2003년도에 사스가 왔어요. 그때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넷 대국이 돼버렸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중국이 했던 거는 고속철도 강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군사력하고 경제, 기술 뭐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나서면 미국에서 견제를 해주고 있어요. 견제를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도움은 받고 있어요.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희 대한민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어요. 저희의 조그만 나라를 북한이 여기 있지만 팽팽하게 서로 이렇게 땡겼을 때는 저희 대한민국은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근데 여기가 한 군데가 느슨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가지려고 침범을 했던 게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 세 나라가 융성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어떠했었다? 평화로웠다. 중국이 망치다든가 중국이 망쳤을 때 일본이 융성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 저기 했었고 일본이 바다 건너서 저기 했을 때 중국이 침범했고 소련이 침범했고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원격 조정을 해줍니다. 저희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막 분통을 트리는 이유가 미국에서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넘겨주지 않으면 삼성에 태클을 걸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삼성에 그거를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다음 세력을 잡겠다고 그 대장동이 뭐니 해서 서로 막 그러는 거 보면 제가 아주 분통이 터집니다. 이건 제 분통이고요. 여러분 분통 아닙니다. 근데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웅적으로 서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네들은 정말 대단한 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게 저기 있잖아요. 재선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선충이 있어요. 손 한번 뭐 죽이는 거. 그게 재선충이 중국에 올라갔을 때 중국에는 문화재 보호, 그 정의한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둘레 4km를 소나무를 다 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이에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예.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고요. 그 축전무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쭉 했지만 잔인함 뒤에는 합리화 원칙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란 무엇으로 해서 존재하고 최고 정치가의 눈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 그녀가 바라봤던 곳은 궁의 정치판이었지 민초의 세계는 아니었어요. 민초에다가 빨대를 꽂고 거기서 재물을 탐하고 그랬던 권력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합리화 원칙이 있다는 게 그렇고 현재 중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 답이 바로 뭐가 있냐면 아까 영화 적인 걸 봤잖아요. 여기 함축이 돼 있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겨놓고 싸우려는 중국의 의도와 공포 그런 편향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바로 붙어 있어요. 그걸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에요. 자존심 가져도 돼요. 이걸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제 강의가 진짜 마쳤는데요. 정말 그 중국의 여황제를 중국의 역사와 함께 소환해서 그녀의 운을 들여다보고 저희가 그녀를 틈틈이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답을 얻고 또 영화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읽고 여기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얘기했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며칠 동안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측전무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를 할까 그녀의 살았던 그런 잔혹함 그거 얘기하기에는 정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월은 역사다. 역사가 위대한 거는 그 속에서 배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쭉 장황하게 정말 북경 원인서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뭐 저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인생은 고무줄처럼 살아라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제 멘토이기도 한데요. 정말 제 인생은 늘려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필요할 때는 제가 쫙쫙 늘려서 써야 돼요. 여름에 잘 늘어나잖아요. 그때가 여름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인기입니다. 그때는 쫙쫙 늘어나요. 그때는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겨울에 늘리면 끊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때와 시간을 늘려서 땡기고 보호하고 하면서 자기의 고무줄이 있어요. 자기의 고무줄을 갖다 스팬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잘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